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타이포그래피에 대해서 볼 거예요. 지난 시간까지 몇 주 동안 색채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이제부터는 글자의 역사와 그 진화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그 글자를 디자인에 활용하는 방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타이포그래피라는 뜻부터 알아봐야겠죠. 타이포그래피는 글자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타이포에서 어원이 출발했고요. 활자를 사용한 디자인 또는 조판 중심의 기술과 미학, 그리고 이제 활판 인쇄술, 글자꼴의 디자인, 레터링, 판짜기 방법, 편집 디자인 등등등을 모두 포괄하는 총체적인 조형적 활동을 일컫습니다. 타이포그래피는 문자와 글자, 글자 디자인 모두 다 해당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글자 역사를 왜 공부를 해야 되냐면, 디자인 수업에서 왜 글자를 배우지? 혹은 웬 역사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단은 이제 타이포그래피, 이제부터 타입이라고 부를 건데, 타입은 인류 문명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보셔도 무방할 만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일단 550년 이상을 존재를 해왔지만 예전에 동굴에 거주하던 인간 생활에 뿌리를 두고 있고요. 일단 동굴 인간의 필요와 습관은 알파벳의 진화, 그에 따른 타입과 인쇄술의 발명과 같은 문명의 길로 그들을 인도했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이 타입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올바르게 인식을 하시기 위해서는 과거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앞으로 어떻게 글자가 또 발전해 나갈지도 과거를 알아야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림 문자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픽토그래프 또는 픽토그램, 이런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건데, 일단 이제 글자가 왜 생겨났냐면, 그렇잖아요. 사실 글자는 없어도 말은 항상 존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들을 수는 있지만 볼 수가 없었던 구두 언어, 그러니까 말로 얘기를 하는 거를 구두라고 하잖아요. 구두 언어이기에 좀 많은 제약이 있었어요. 이제 말을 하거나 듣거나 하면 그 시간에 존재를 하긴 하지만 그 순간을 지나고 나면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좀 일시적이죠. 그래서 이제 역사라든지 여러 정보에 대한 것들이 전부 구전으로만 전해졌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구두 언어 자체를 기록하고자 하는 최초의 시도들은 무려 기원전 25,000년경 동굴벽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림 문자라고 불리는 이 벽화들은 사람, 장소, 물건들에 대해서 매우 기초적인 표현들이었고, 또 동물이라든지 무기와 같이 삶에 필요한 사물들을 단순하게 그렸는데, 이 그림들을 그림 문자 또는 서형 문자라고 합니다. 이런 수업, 역사 수업에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세대가 사라지게 되면 역사도 흘러가는 건데, 기록을 하지 않으면 그냥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이었죠. 자, 이 글자가 그림에서 어떻게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글자로 흘러왔는지 지금부터 동서양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환경이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 추상적인 개념들까지 문자로 기록할 필요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 있죠. 어떤 의미가 형태로 나타나기 힘든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이 그림 문자는 보다 폭넓은 의미를 내포하게 되게 되는데, 이를 상형 문자 또는 표의 문자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자를 예를 들어가지고 계집녀, 아들, 자가 결합을 해서 행복을 의미하는 좋을 호가 되죠. 사물의 형상뿐만이 아니라 추상적인 개념까지 일종의 그림 형태로 기록을 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독극물 기호 또는 해적선에서 볼 수 있는 그 해골 그림 아시죠? 그 독극물 기호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상형 문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두개골과 교차된 두 개의 뼈는 정말 그 안에 뼈가 들었다는 뜻이 아니라 관념적인 죽음을 뜻하는 겁니다. 이거 마시면 죽어요.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처럼 대부분의 고대 문명에서는 회화적인 체계 안에서 사물적 심벌, 즉 그림 문자와 관념적 심벌, 상형 문자를 함께 혼용해서 그들의 삶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수단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표현 문자란 무엇인가? 자, 이제 이거는 앞에서 저희가 봤던 한자와는 조금 다르게 알파벳의 기원이 되는 그 뿌리가 있어요. 페니키아 사람들이 무역과 상업을 굉장히 활발히 했던 그런 나라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상업을 하기 때문에 돈의 거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서신, 그러니까 이제 뭐 편지나 문서 같은 것들이 전달이 나라에서 나라로도 될 거고, 그런 대금 장부라든지 뭐 서신 왕래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잦았기 때문에 그거를 좀 자세히 기록할 수 있는 문자 체계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물의 형상을 본떠서 그리는 상형 문자는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조금 더 추상적인 기호로 소리나 음성을 대신하는 표음 문자인 A와 B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페니키언들이 최초에 만든 문자는 음성 소리 언어인 표음 문자가 말하는 소리 그대로를 표시한다. 그래서 음성 소리 언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에 만든 문자는 A, 그러니까 아를 만들게 됐어요. 아는 황소 elf의 첫 음절입니다. 그리고 B는 집을 의미하는 그들의 단어 베스의 첫 음절을 따서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최초의 알파벳이며 이로부터 그리스 알파벳이 만들어졌습니다. 알파벳도 처음에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알파벳의 형상이 아니라 많은 발전을 거쳐서 지금의 형상을 가지게 된 겁니다. 알파와 베타라고도 하죠. 그래서 그 이제 표음 문자가 어떻게 보면 정말 글자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로부터 또 몇백 년 뒤 그리스인들은 페니키아 알파벳을 전수받았고 이 새로운 체계의 잠재적인 가능성을 더욱 발전시켜 그리스 알파벳을 탄생시켰습니다. 알렙바는 알파가 되고 베스는 베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라틴 문자를 일컫는 알파벳이라는 명칭은 이 두 단어가 결합된 것입니다. 알파 그리고 베타, 알파벳. 이해가시죠? 근데 지금 모양을 보시면 비슷하긴 한데 좀 달라요. 표음 문자는 소리 나는 대로 또 이제 그 혀의 모양이라든지 입 모양에서 따온 것들도 많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알파벳이랑은 조금 상이한 것들이 많죠. 그래서 이거를 누가 완성을 시켰냐 하면은 이 로마인들이 그리스인들이 사용했던 알파, 베타, 감마 등의 명칭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날 사용되는 알파벳과 같이 좀 간결하고 간명한 A, B, C, D 등으로 축약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U, W, J 등이 추가가 돼서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26자의 로만 알파벳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파벳이 처음에는 그냥 이제 표음 문자로서 출발을 해서 페니키아에서 출발을 한 다음에 그리스인들이 조금 더 발전을 시키고 로마인들이 그걸 완성을 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정말 몇백 년 동안 글자 자체가 조금 개발이 되고 진화가 됐어요. 변화를 그만큼 많이 겪었고요. 자, 그리고 글자를 저희가 역사를 배워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필기 도구와 글자꼴이 연관이 깊기 때문입니다. 시대적인 것들을 반영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글자는. 일단 글자꼴. 글자꼴은 도구와 재료에 따라서 끝없이 변화되어 왔습니다. 돌에 글자를 새기는 사람과 부드러운 파피루스 종이에 글을 쓰는 사람은 다른 도구를 필요로 하겠죠. 메소포타미아에 이제 있는 고대인들은 진흙판에다가 갈대 첨필을 썼대요. 그러니까 축축한 진흙에는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기 어려워요.
그래서 직선으로 이루어진 쐐기 모양 글자가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곡선을 못 쓰게 되니까 쐐기 모양 글자가 발달하게 된 거예요. 진흙판에다가 써야 되니까. 메소포타미아에는 진흙이 많았거든. 그래서 이제 글씨체가 좀 각이지게 됐고요. 갈대펜과 파피루스는 뭐냐면 이집트 얘기예요. 이집트에서는 글자를 돌에다가 새기거나 그리다가 이제 나중에 그 파피루스라는 그 식물 때문에 종이가 개발이 되고 나면서 돌에다가 더 이상 이제 뭐 무조건 돌에다가 써야 되는 건 아닌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종이에다가 펜을 사용하게 됐어요. 갈대펜을. 그래서 이제 좀 그림에 가까운 성각 글자에서 흘림 글씨인 신관 글자, 민용 글자로 글자꼴이 점점 단순해졌어요. 축약하면 그냥 글씨체가 조금 더 단순해졌다. 이 얘기입니다. 자유로워지고 단순해졌다는 거. 돌에다가 쓸 때랑 다르거든요. 자, 옆에 지금 그 자료 화면이 있는데요. 이게 진흙판이에요. 이런 거. 진흙판에다가 지점토 아시죠? 지점토. 지점토에다 글자 쓰는 거랑 마찬가지야. 거기는 각이 그 곡선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부러지거나 해가지고. 그래서 글씨체가 그렇게 바뀐 거고, 이건 파피루스 종이에다가 이집트인들이 그 갈대 가지고 펜으로 이 글자를 거의 뭐 그리다시피 했네요. 그죠? 네, 글자에 썼어요. 그리고 지금 알파벳을 이건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글자랑 비슷하게 보이죠? 네. 알파벳이 이때부터 지금까지 글자체가 변화하게 된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인데 끌과 돌, 그러니까 이제 로마 시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제 뭐 유럽을 다녀오신 분도 계실 거고 아직 못 가본 분도 계실 거고 하죠. 근데 그쪽에 가면은 돌로 만든 신전이라든지 뭐 돌로 만든 건축물들이 대부분이에요. 돌이 많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글자도 돌에다가 새겼어. 웬만한 건 다 돌에다가 작업을 했어요. 근데 돌에다가 이제 사실 붓으로 글자를 쓴다고 해서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스케치하듯이 납작한 붓으로 글자를 쓴 다음에 그 모양 그대로 정과 망치, 끌로 새겼어요. 이게 이제 끌이에요, 끌. 뾰족한 거. 그래서 이제 그냥 글자를 자연스럽게 뭐 종에다 쓰고 이런 게 아니라 못 박듯이 저거를 이제 손에다가 쥐고 뒤에서 망치처럼 탁탁탁탁탁 이제 두들겨 가지고 글자를 거의 공사하듯이 글자를 썼어요. 그래서 이 도구의 특성 때문에 끝부분의 마감을 위한 세리프라는 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지금까지 남게 되었어요. 이게 이후에 펜글씨에도 채용이 되고 지금까지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세리프라는 거의 기능적인 측면은 저희가 앞으로 볼 부분이에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아무튼 세리프라는 거는 그 끝부분에 이렇게 들어가는 돌출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N 이런 것도 보시면 지금 밑에 납작하게 줄이 들어가고 위에 갔다가 또 한 번 이렇게 줄이 들어가고 이렇게 꺾여가지고 이렇게 마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감되는 부분, 꺾이는 부분마다 전부 다 이제 이렇게 이 끌과 정으로 마무리한 그 흔적이 있죠. 이게 세리프예요. 예뻐서 붙인 게 아니라 저렇게 도구를 썼기 때문에 남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은 또 돌에 새겼던 글자를 봤고 이번에는 기초펜과 양피지.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인들이 파피루스에서는 종이에다가 갈대펜으로 글자를 썼는데 그 이후에 언셜체라는 게 생겨났어요. 이게 왜 글자가 이렇게 바뀌었냐면 파피루스에서 양피지로의 변화에 따른 필기 각도의 변화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의 서체가 대체로 가로선이 굵고
세로선이 가늘었었는데 선의 굵기가 정반대로 바뀌었고요. 그러니까 세로선이 굵어지고 가로선이 가늘어진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좀 둥근 느낌을 주고요. 양피지가 뭐냐면 가죽이에요. 예, 양가죽. 양피지에는 기촉펜을 사용할 수 있었어요. 부드럽기 때문에. 기촉펜은 말 그대로 이제 새의 깃털이죠. 깃털을 이용한 펜인데 그 끝에를 이렇게 날카롭게 다듬어서 거기에다 잉크를 이렇게 먹여가지고 지금 여기 보신 자료화면처럼 이렇게 글자를 썼다고 합니다. 글씨를 지금 보시면 가로획은 가늘고 세로획은 굵죠. 이거는 보시면 변화가 좀 됐죠. 지금 보시면 양피지로 들어가면서 여기에서 좀 변화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기촉펜으로 쓴 글씨는 가는 획과 굵은 획의 차이가 좀 많고요. 갭이 크고요. 또 가독성이 좋아요. 그 획의 굵기 차이 때문에 거기서 오는 가독성, 읽기 편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적인 측면이 더 발달이 됐습니다. 펜 끝의 모양과 그 방향에 따라서 가로, 세로 줄기의 굵기가 일정하게 변하며 좀 기계적이고 균일한 느낌을 줘요. 이게 언셜체예요. 언셜체. 언셜. 이게 바로 언셜체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제 끝이 납작한 마카 가지고 이렇게 그리는 것 같은 느낌을 주죠. 자, 그럼 동양으로 넘어와 볼게요. 한자가 있어요. 전한시대에 통용서체가 전서에서 행서로 급히 바뀌게 된 것은 이것도 역시 재료 때문입니다. 글씨 재료가 죽간, 목간에서 종이로 보여내기 때문이에요. 죽간, 목간이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이게 책이에요. 이게 그냥 이제 종이 대신으로 쓴 거예요.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거 전체가 페이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종이랑은 다르게 이거 이 나무를 튀어나가면 안 되잖아. 실로폰 같죠? 마치. 그러니까 이제 글자를 쓸 때 있어서 조금 제한적인 폭이 있었고 이걸 이렇게 엮어서 만들었단 말이야. 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썼었는데 어디 갔니? 그렇게 썼었는데 이제 종이로 재료가 바뀌면서 종이가 이제 들어오면서 훨씬 자유로워졌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그 서체가 좀 발달하기도 하고 글자를 쓰는 무슨 대회까지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붓이 또 사용이 됐죠. 그러니까 붙은 적에 유연함이 생기고 또 힘의 강약이라든지 표현의 자유로움이 큰 특징이고요. 종이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화선지에다가 먹을 이용해서 글자를 써본 경험이 한 번씩은 다 있으실 거예요. 미술 시간에 했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써보니까 어때요? 먹의 농도에 따라서 그리고 붓의 각도에 따라서 엄청나게 변화하죠. 글자가. 목간 같은 경우에는 저 사각형에 딱 맞는 형을 하고 있고 종이에는 상하 좌우 공간 넓게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선의 굵기, 먹의 농도 등이 가미가 되어서 목간보다 훨씬 폭넓고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재료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지금도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뭘 이용합니까? 종이에다가 잉크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 모양의 펜을 이용하거나 연필을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컴퓨터에다가 입력해서도 쓰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재료가 중요해요. 그래서 역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 시대를 반영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문자가 개발이 될지 몰라요. 새로운 코드가 발견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사이트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는 사이트인데 www.dafonts.com 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게 뭐 하는 사이트냐면 무료로 영문 글꼴을 배포를 해줘요. 물론 상업적인 것도 있고 비상업적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근데 다 무료예요. 그리고 이제 제 생각에는 좀 짝퉁 폰트가 많아요. 폰트가 뭐냐면 글씨체 서체인데 원래는 이제 라이센스를 구입해서 돈을 주고 돈을 내고 글씨체를 사서 디자인에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기 싫으면 여기 들어가서 다운받아요, 저는. 대신 여기는 이제 영문밖에 없어요. 영문. 여기는 그리고 글자를 업데이트를 계속 하기 때문에 정말 종류가 많거든요. 몇만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운을 받으신 다음에 쓰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dafonts.com. 자, 이게 dafonts.com인데 여기 보시면 지금 제가 번역으로 해두어가지고 좀 이상한 단어처럼 보이실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테마가 있어요. 글자 테마가 있고 이건 지금 최근에 추가가 된 글씨체들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특이한 거 한번 볼까? 크리스마스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크리스마스의 이벤트성으로 쓸 수 있을 법한 여러 가지 테마 글꼴들이 나오게 됩니다.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내가 쓰고 싶은 글자를 대입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해피 크리스마스 느낌표. 내가 쓴 글씨가 여기 글씨체에 대입이 되죠. 이런 것들은 이제 딩뱃이라고 해서 그 폰트에 글자가 포함이 안 되어 있고 그림만 있는 애들이네요. 저런 것들은 필요하면 다운받으시는데 저는 쓸 일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뭐 공개 도메인 뭐 이렇게 있죠. 무료 개인 사용, 개인 용도로 무료, 데모 이런 것들 100% 무료.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써도 되는 게 있고 상업적으로 100% 다 안 되는 것도 있어요. 하나 눌러볼게요. 적당한 게 없네. 촌스러운 게 왜 이렇게 많냐. 뒤로 갈수록 예전 거가 많아가지고 이건 배너처럼 쓸 수 있는 거네. 이건 개인용이래요. 라이센스를 구입해야 된대요. 이게 이런 것들이 이어서 그린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알파벳이 다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소문자, 대문자, 숫자와 기호. 숫자는 없네. 여기는 숫자가 포함이 안 돼 있어. 이런 것들은 다운받으셨을 때 숫자 쳤을 때는 아무것도 안 나와요. 나쁘지 않네요. 그러면 할로윈 한번 볼까? 할로윈. 해피
나름 재밌는 글꼴이 많네. 이런 것들. 이렇게 되면은 다운로드 딱 누르시면은 내 컴퓨터에 저장이 돼요. 다른 것도 한번 볼게요. 재밌는 게 정말 많고요. 이런 것도 있고, 뭐 중세풍도 있고, 기본도 있고요. 손글씨체도 있어요. 이런 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필기체 같은 거 여기서 다운 많이 받는 편이고요. 캘리그라피 느낌 나는 것들 있죠. 종류가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좀 특이한 것도 있어요. 여기 보면은 분명히 영어인데 아랍어처럼 보이게 만들어주는 폰트들. 이런 거는 이제 타투이스트들이 이용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실제로 아랍어를 적진 않고 약간 아랍어처럼 보여지게 하는 그런 모양의 글자, 이제 폰트를 다운을 받아서 레터링을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한자처럼 보이게 만들어주는. 이건 진짜 한자네. 한자 아니야? 이거? 아니네? 한자가 아니구나. 한자는 맞는데 한자가 아니야. 대박이다 이거. 한번 볼까? 멕시코. 멕시코 이거는 이제 타코 가게 같은 느낌이 든다. 이거는 로마, 그리스어, 러시아어, 이런 거 좀 러시아어 같다. 이렇게 좀 공포물에 쓸만한 타이포 느낌도 있고요. 레트로, 스텐실, 아미. 이건 이제 게임에서 쓸만한 것들이다. 이거 전부 다. 그죠? 괜찮은 거 진짜 많지 않아요? 이건 가입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다폰트닷컴은 한글이 없다는 거 빼고는 다 좋은 것 같아요. 다 좋은 것 같아요. 다폰트닷컴.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에서 뭐 몇 가지를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설치를 하신 다음에 뭐 일러스트레이터라든지 포토샵이라든지 뭐 다른 프로그램에서 한번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유용한 사이트예요. 그리고 폰트가 앞으로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그 폰트에 대해서 볼 텐데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뭘 볼 거냐면 타이포의 요소에 대해서 좀 볼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설명을 조금 더 드릴 게 있어요. 아까 전에 세리프가 생겨난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로마 시대의 돌에다가 끌과 정으로 쳐서 글자를 마무리하다 보니까 생겨난 세리프라는 거. 이게 지금까지도 남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세리프라는 거는 이런 것들이 세리프예요. 한글에는 세리프라는 게 존재 안 해요. 다른 이름인데 사실 이거는 뭐 이제 우리도 부 때문에 생겨난 거죠. 서예 때문에 생겨난 건데 이게 아직까지도 이제 존재하는 이유들이 같아요. 이게 없으면은 산세리프라고 해요. 산세리프는 이제 프랑스어에 없다고 하면 쌍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없다는 느낌, 없다는 것을 뜻을 내포하고 있어가지고 세리프가 없으면 그냥 전부 다 산세리프, 세리프가 있으면 세리프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리프 같은 경우에는 설명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 다 설명드리진 않을 거고요. 설명을 드릴게요. 네. 세리프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가독성 때문이에요. 특히 영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글자는 합자잖아요. 자음과 모음이 합쳐져가지고 하나의 단어를 만들어내고 하나의 글자를 만들어내는데 영문은 그게 아니라 알파벳들이 옆으로 나열이 돼가지고 하나의 단어를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옆으로 읽어야 되는 경우가 더 많아서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가로로 이렇게 연결해준 요 세리프가 가로 세로로 연결해준 세리프가 글자를 계속 옆으로 이어주게 하는, 그러니까 내 눈이 옆으로 갈 수 있게 가이드를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세리프가 있으면 훨씬 더 글자를 읽기가 편합니다. 그런 이유로 세리프체 같은 경우에는 본문 내용에 이용이 많이 돼요. 그리고 내용이 많은 책 같은 것들 있죠. 책을 보시면 특히 영어로 된 책들, 원서들을 보시게 되면은 본문들이 전부 다 세리프체입니다. 그리고 제목은 사실 세리프여도 되고 아니어도 되지만 제목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임팩트를 주고 조금 강조하는 거를 많이 쓰기 때문에 세리프가 없는 걸 사용해요. 일반적으로 이거는 그래서 제목체, 세리프는 산세리프는 제목체, 세리프는 본문체 이렇게 알고 있으시면 돼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세리프랑 산세리프를 아시면 디자이너들이 굉장히 놀래요. 디자인 배우셨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그죠? 아무튼 간에 그 가독성이라는 게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좀 내용이 길 경우에 여러분들은 세리프가 들어간 글씨체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가독성을 좀 높여주거든요. 그래서 본문은 이런 것들이 들어간 명조 위주로 사용해 주시고 제목체 같은 경우에는 고딕체 위주로 사용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똑같은 게 또 있지.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도 계속 저희가 타이포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타이포의 요소와 그리고 타이포의 구조적인 측면에 대해서 접근 좀 할 거예요. 그리고 세리프와 산세리프에 대해서, 그리고 사용이 많이 되고 있는 디자이너들이 정말 많이 쓰는 폰트에 대해서도 따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분위기에 맞는 폰트를 고르는 방법. 사실 폰트 고르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트렌디한 폰트를 살펴보고 그거 가지고 디자인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나면 이제 저희 투시도법 그리고 원근감에 대해서도 하고 아이덴티티 디자인, 로고 디자인 이런 것도 좀 볼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질문이 있으신 분은 어디냐? 제 채널에 여기 보시면은 채널에 들어오시면 아이고, 여기 인스타그램이랑 네이버 카페 있거든요. 여기 카페에 뭐 자료실이나 아니면은 Q&A에다가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따로 거기에다 답변을 달거나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할 거예요. 여기는 가입을 하셔도 좋겠죠? 네, 제가 이제 그림 봐주는 카페예요. 개인적으로 컨펌 다 해주고 왜 자꾸 스팸이 뜨는지 미치겠네요. 정말. 저는 원래 윈도우 컴퓨터가 아니라 맥 유저인데 윈도우를 쓰니까 이런 게 좀 불편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다운을 받아서 글자를 좀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질문이 있으시면 카페로 연락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